대전의 한 조용한 빌라 단지의 차가운 공기가 감돕니다. 중년 여성 이 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방 안을 향해 소리칩니다. 방 안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사위 양정식의 뻔뻔하고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돌이 지난 어린 손녀 옆에 사위 양정식이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녀의 물음에 그는 아빠가 딸 옆에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불길한 징조는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어 세상 물정의 어두운 딸 미영 씨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택배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은 이 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양정식이라는 남자가 지옥의 문을 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씨는 첫 만남부터 양정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사실 양정식은 이미 수많은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와 방임 속에서 자라며 뒤틀린 인성을 형성했습니다. 성장한 그는 절도와 사기, 폭행을 일삼으며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지적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유혹한 뒤 감금하고 폭행하며 정부 지원금을 갈취해왔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여성의 옷을 가위로 찢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양정식이 미영 씨에게 접근한 이유 또한 그녀의 순수함이 아닌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영 씨는 한 달 만에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정식은 임신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죄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홀로 남겨진 미영 씨는 미혼모 센터에서 외롭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육아의 고통의 한계를 느낀 미영 씨는 결국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씨는 미운 사위의 자식이었지만 갓 태어난 손녀를 누구보다 소중히 아꼈습니다. 2020년 12월 형기를 마친 양정식이 출소하여 아주 자연스럽게 이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그를 아들처럼 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양정식은 손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고 마치 짐짝처럼 취급하며 방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다녀온 이 씨는 거실에서 양정식의 경악스러운 행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대낮에 옷을 모두 벗은 채 어린 손녀 옆에 누워있는 사위의 모습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양정식의 태도에 이 씨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후 양정식은 아내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씨가 이를 다그치자 그는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주 뒤 딸 미영 씨마저 손녀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씨는 미친 듯이 딸과 손녀를 찾아 헤매며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알아낸 주소는 대전의 어느 허름한 건물 옥탑방이었습니다. 옥탑방으로 들이닥친 이 씨는 딸 미영 씨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어디에도 손녀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느냐는 추궁의 양정식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고아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이 씨의 시선이 화장실 구석에 놓인 낡은 아이스박스에 머뭅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연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맙니다. 그 차가운 상자 안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곧바로 아내 미영 씨와 18개월 된 딸을 데리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낡고 좁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양정식은 이사를 오자마자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장모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양정식의 폭력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모두 닫고 아내의 입을 틀어막은 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내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정식의 타겟은 곧이어 걷기 시작한 18개월 된 어린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거나 보채면 시끄럽다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학대까지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나란히 앉혀두고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은 약 2달간 아무런 제지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비극의 날인 6월 15일 새벽, 양정식은 잔뜩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던 아이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며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깨어난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양정식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내 미영씨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그를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더 광분했습니다. 양정식은 비명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모든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는 아이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어 씌우고 그 위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웃으며 아내에게 살충제인 홈키파 용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딱딱한 금속 용기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는 끔찍한 고문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보며 그는 다리를 비틀어 부러뜨리는 악마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참혹한 폭행 끝에 18개월 된 작은 생명은 쇼크사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양정식은 슬퍼하기는커녕 아내에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딸의 시신을 옆에 두고 다시 한번 성폭행을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이스박스와 얼음팩을 주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이틀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모텔에 머물며 태연하게 생활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배송되자 그는 딸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얼음팩과 함께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시신이 부패하며 살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내에게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걸 산에 버릴까 아니면 바다에 던져버릴까라며 그는 시신 처리를 두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딸의 시신이 화장실 구석에서 썩어가는 동안 그는 밖으로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까지 즐겼습니다. 양정식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장모에게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변태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편 장모 이 씨는 딸과 손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대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딸과 손녀에게 큰일이 생겼음을 느끼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겨우 주소를 알아낸 그녀는 마침내 그 끔찍한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양정식을 보자마자 손녀의 행방을 거칠게 추궁했습니다. 양정식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를 믿지 못한 장모 이 씨는 손녀의 이름을 부르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은 화장실 구석에 놓인 파란색 아이스박스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의 뚜껑을 연 순간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장모 이 씨의 눈앞에 나타난 화장실 구석의 아이스박스는 그 자체로 기괴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스 안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채 차갑게 식어버린 어린 소녀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뼈가 드러날 정도의 처참한 모습에 이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틈을 타 양정식은 신발조차 신지 않은 맨발 상태로 현관문을 박차고 옥탑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양정식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뒤를 한번 돌아본 뒤 대전의 복잡한 골목 사이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노란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 남아있던 친모 정 씨를 곧바로 검거하여 아이의 행방과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양정식의 지시에 따라 시신 유기를 도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수습한 검안이는 전신에 남겨진 수많은 골절 흔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아기의 몸은 그동안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양정식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밤중에 여관과 화물차를 돌며 금품을 훔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신 골목길을 이용하며 요리조리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대전 시내의 모든 CCTV를 분석하며 양정식의 이동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도주 3일째 되는 날, 대전의 한 재래시장 인근 여관에서 양정식과 비슷한 인물을 보았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여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형사들에 의해 양정식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양정식의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모자를 눌러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취조실에 앉은 양정식은 처음에는 생활고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아이가 밤늦도록 울어서 화가 났고 몇 번 때렸는데 다음날 보니 죽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몸에 남은 잔혹한 상처들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형사들은 부검 결과를 들이밀며 양정식이 숨기고 있는 더 큰 진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정식은 계속되는 추궁에 당황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그의 모든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되자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죽기 전 자신이 저지른 엽기적인 행위들을 하나씩 진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정식은 장모의 집에서 나와 독립한 직후부터 20개월 된 딸에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는 아내 정 씨에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거나 심지어 가담하도록 협박하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온 양정식은 자고 있던 아이를 발로 차며 깨웠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자 그는 시끄럽다며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는 창문을 모두 닫고 아이 위에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었습니다. 이불 위로 아이를 짓밟던 그는 옆에 있던 모기약 용기를 집어들고 아이의 머리를 내려 찍었습니다. 아이의 다리가 뒤틀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참혹한 고문 끝에 20개월의 짧은 생명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양정식은 아이가 죽은 직후에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성범죄를 시신을 상대로 저질렀습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날 것을 걱정한 그는 인터넷으로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을 주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죽은 아이를 방에 둔 채 아내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태연하게 생활했습니다. 돌아온 그는 부패가 진행 중인 딸의 시신을 고기 보관하듯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모든 범행 과정을 털어놓은 양정식은 오히려 자신을 가둔 경찰에게 담배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휴대전화 속에는 장모 이 씨를 향한 소름 끼치는 계획이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체포된 양정식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주 중에도 자신의 장모에게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장모를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는 근친상간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직후에 이런 욕망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대중은 분노했습니다. 양정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무덤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특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이 열리던 날 재판장 주변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양정식은 고개를 숙인 채 수의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그가 아기에게 가한 잔혹한 고문 행위들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정식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가 매우 계획적이고 냉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양정식은 범행 전부터 근친상간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재판은 수개월 동안 이어졌고 양정식의 정체는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가끔씩 기괴한 미소를 지어 사람들을 소름 돋게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어머니이자 공범으로 몰렸던 아내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에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양정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 날 법정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부는 양정식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양정식에게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열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양정식은 끝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악마의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또 다른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양정식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기이한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10대 소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현장에는 어떠한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사인은 불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가출팸이라 불리는 기묘한 집단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군인 출신의 잔혹한 살인마 김재천이 있었습니다. 김재천은 치밀한 계획하에 가출 소녀들을 유인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을 하듯 타겟을 정하고 서서히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경찰은 이 연쇄적인 비극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김재천은 경찰의 추적을 비웃듯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이전의 범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무력화시킨 뒤 벌인 그의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왜 이런 괴물들의 표적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정식을 넘어선 또 다른 괴물, 김재천의 실체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김재천의 은신처를 덮쳤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물기조차 없었으며 범인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모텔 사장에게 다가가 208호에 투숙 중인 친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장은 의아해하며 객실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오직 정적만이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투숙 기록에는 새벽 6시 40분경 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체크인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사장은 마스터키를 챙겨 들고 두 남성과 함께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208호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여러 차례 노크를 했지만 방 안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돌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젊은 여성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장이 다가가 그녀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코에 손을 가져다 대보았지만 숨결은 느껴지지 않았고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온 두 남성이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 소녀의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방 안에는 절망적인 분위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모텔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경찰들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시신을 확인하자 소녀의 목에는 무언가에 눌린 듯한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꺼풀 안쪽에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실핏줄이 터져 생긴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인 현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방안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피부 조직과 욕실 바닥에서 남성의 음모를 찾아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두 증거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모텔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43분경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성이 소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인 8시 30분, 남성은 홀로 객실을 빠져나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괴한 점은 소녀의 친오빠라고 주장했던 두 남성이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2시간 만에 근처의 또 다른 모텔에 숨어있던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들은 친오빠가 아닌 가출 청소년들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포주들이었습니다. 사망한 소녀는 고작 15살의 어린 나이였으며 지옥 같은 가출 패매 늪에 빠져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충청도 증평에서 엄마와 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심과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그녀는 2014년 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온 소녀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가출팸, 일당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포주들은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며 그녀를 안심시킨 뒤 본색을 드러내며 핸드폰을 뺏고 감금했습니다. 아이는 하루에 많게는 10번이나 되는 지옥 같은 성매매로 내몰리며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26일 새벽, 그녀는 포주들의 지시에 따라 문제의 남성과 함께 모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주들은 근처 PC방에서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포주들의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단서인 범인과의 채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끝에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38살 김재천이라는 인물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김재천은 불을 끈 채 쥐 죽은 듯 숨어 있었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강제로 진입한 경찰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그를 마침내 검거했습니다. 그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그의 방에서 발견된 낡은 노트북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재천이 직접 작성한 잔인한 범죄 일기였으며 그 속에는 봉천동 소녀 외에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천동 모텔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발견된 15살 한 양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범죄의 늪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증평에서 엄마와 언니의 사랑을 받던 소녀는 사춘기의 방황 끝에 홀로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낯선 서울 하늘 아래 연고도 없던 소녀가 유일하게 손을 뻗은 곳은 인터넷 카페의 가출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안식처가 아닌 길 잃은 어린 양들을 노리는 늑대들의 소굴이었습니다. 28살 박씨 일당은 처음에는 친절한 오빠처럼 다가와 밥과 옷을 사주며 소녀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소녀가 그들의 아지트인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박씨 일당은 한 양을 감금한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그녀를 굴복시켰습니다. 지옥 같은 2달 동안 소녀는 하루에 많게는 10번씩 총 250번의 성매매를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새벽, 포주들의 명령에 따라 소녀가 만난 마지막 손님은 38살 김재천이었습니다. 경찰이 김재천을 검거한 후 그의 스마트폰 메모장에서 발견된 것은 소름 끼치는 범죄 일기였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벌인 연쇄 범행의 과정과 도주 경로가 마치 보고서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천은 어린 시절부터 얼굴에 있는 커다란 붉은 반점 때문에 극심한 따돌림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 상처는 병적인 결벽증과 여성에 대한 뒤틀린 공격성으로 변질되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손쉽게 구입하여 범행 도구로 준비했습니다.
김재천의 첫 번째 타겟은 3월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여성 A씨였습니다. 그는 클로로포름 헝겊으로 그녀를 기절시킨 뒤 목을 졸라 무력화하고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첫 번째 피해자는 사건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2달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재천은 범행 후 현장에 남은 자신의 DNA를 지우기 위해 욕실까지 말끔히 청소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도 그는 마취된 여성이 깨어나자 다시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폭력을 반복했습니다. 앞선 피해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깨어나자 그는 한 양에게 훨씬 더 많은 양의 마취제를 사용했습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강력한 마취제와 목졸림 앞에 15살 소녀의 생명은 너무나 허무하게 바스러졌습니다. 범인은 소녀의 시신 옆에서도 평소처럼 현장을 청소하고 태연히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재천은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 수모불도 켜지 않은 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옆집 베란다를 통해 강제 진입하여 숨어있던 살인마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마취는 단지 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그는 반성하는 척하며 자살 시도를 하는 기만적인 쇼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함을 인정하여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높였습니다. 한 양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김재천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착취한 포주 일당과 방관한 사회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15살 소녀가 왜 그런 험한 길로 내몰렸어야 했는지 우리 사회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양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 조각은 결국 이 잔인한 연쇄범죄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 열쇠가 되었습니다. 김재천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결벽증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하고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모텔 사장 역시 이 비극의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녀가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보냈던 밝은 메시지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슬픈 유지가 되었습니다. 박씨 일당에게 내려진 6년과 4년이라는 형량은 소녀가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가벼워 보입니다. 김재천의 메모장에는 봉천동 소녀 외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희생자들의 흔적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가장 낮은 곳의 아이들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경찰은 김재천의 일기에 적힌 장소들을 대조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는 위험한 물질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제도적 허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소녀는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재천의 범죄일기 마지막 장에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소름 끼치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재천의 범죄일기 마지막 장에는 그가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했던 더 큰 범죄의 망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일기 속에서 발견된 강박적인 기록들이 실제 범행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재천의 유별난 결벽증이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기괴한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에 있는 붉은 반점을 지우려는 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굴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씻어내려 했던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추악한 사리로 물든 내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 9월 마침내 김재천의 잔혹한 연쇄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30년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김재천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하며 자살 시도를 하는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연기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되어 형량이 징역 4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한편 한양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포주 박씨와 일당들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의 심판도 차가운 모텔방에서 외롭게 숨진 15살 소녀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 사회가 놓친 수많은 경고음들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떠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어둠의 경로로 숨어들 때 사회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묵인한 모텔과 쾌락만을 쫓았던 성구매자들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양정식 사건 역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재이자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20개월 된 아이가 겪었을 그 공포와 고통을 우리는 차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마들이 우리 주변에 활개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 아동들을 위한 보호 체계가 더 촘촘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애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참혹한 사건들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슬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양정식과 김재천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그 어린 영혼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모든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록을 마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일은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아이를 구하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가해자들을 고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그들의 죄업을 다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한 정의의 바퀴는 계속해서 굴러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이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이었습니다.